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용기를 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수려한 글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를 낳고 나서 급격하게 체력이 안 좋아지셨고 1년도 버티지 못하셨대요. 첫째 언니가 저랑 띠띠동갑 차이가 날 정도라서 그 당시 엄마 나이가 꽤 많으셨고요. 병원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의사들이 저희 집으로 왕진을 와서 엄마를 치료했대요. 하지만 점점 커가는 병마를 잡진 못한 거였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법도 하지만 엄마는 그저 고향에 있고 싶으시다고 했답니다. 내 땅, 내가 살던 곳에서 편히 가고 싶어.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바닥, 그 딱딱한 콘크리트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보다 푸근한 흙내음 맡으며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난 더 좋다. 엄마의 유언이었대요. 외할머니가 있는 선산에 엄마를 묻고 저는 호라비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의 아빠였어요. 혹여나 딸내미들이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날까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희들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 교복 등등을 전부 손빨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름날 새벽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빨래를 할 만하지만 겨울에는 시냇물이 얼음물 같아서 손이 꽝꽝 얼 정도로 너무나도 차갑거든요. 아빠는 소뚜껑 같은 손으로 벌벌 떨며 딸내미들 옷을 빨아주신 거죠. 막내딸인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답니다. 아빠의 희생 덕에 저는 항상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지숙이는 옷깃이 너무 깨끗하네. 실내화도 항상 하얗게 빨아서 오고. 얘들아, 지숙이를 보고 좀 배워, 응? 꾀죄죄하게 학교 오지 말고. 담임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어깨가 으쓱으쓱했습니다.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저를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지 못했어요. 되려 아빠가 싸주신 캐릭터 모양의 점심 도시락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곤 했죠. 회장도 했고 반 대표를 넘어서 학교 대표도 했으니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우리 아빠는 감자 농사꾼이었어요. 고추랑 감자를 농사 지으며 수확해서 생긴 돈으로 딸내미들 시집 보내고 대학 보내시는 분이었죠. 제 위로 언니가 2명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엄청 똑똑했어요. 네 언니가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말로 다 설명 못한다. 1살 조금 넘었을 때 문장으로 말을 하더라고. 독감 주사 맞으러 소아과에 갔더니 의사가 나보고 뭐라고 한지 아나? 뭐라고 했는데요, 아빠? 딸내미 한번 크게 키워보라고 하더라고. 아이고야, 시골 농사꾼 밑에서 영특한 애가 태어났으니 네 엄마랑 내가 얼마나 두둥실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아빠는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 보였어요. 저희 첫째 언니는 성품이 참 착했어요. 동생들 공부 도와준다고 17살이나 차이 나는 저를 위해서 항상 문제집을 얻어와 선생님 노릇을 해주었죠. 나 하기 귀찮아. 옥수수 먹으면서 정자에 누워있을래. 지수가, 그래도 지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편할 거야. 응? 공부하기 싫다고 악을 박박 쓰는 저를 공부의 길로 인도해준 사람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닌 바로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그 옛날 시절에 이화여대에 입학할 정도로 인재였어요. 지금도 이대가 명문대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재벌갓집 딸들도 이화여대를 가고 이화여대 갔다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동네에서도 완전히 잔치가 벌어졌죠. 이대 약대에 입학한 언니는 약학고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한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저씨가 저에겐 형부였죠. 형부는 옆 대학인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워낙에 이미지가 멀끔하고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왜 시골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울 사람들 깍쟁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공자처럼 생겨서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안 할 것처럼 진중해 보였죠. 그래서 아빠도 처음엔 사위가 불편했대요. 그래도 사람이 착해 보이고 건실해 보이니까 결혼을 허락한 건데 일이 터지고야 만 거죠. 언니가 결혼 6년 차였을 때 형부가 바람을 피운 거였습니다. 그것도 언니랑 가장 친한 친구랑요. 언니 친구가 형부 병원 밑에 있는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언니 친구를 너무 믿어서 그 좋은 자리를 형부 백으로 친구에게 넘겨준 건데 자기 몰래 둘이서 사랑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울로 올라가 형부한테 10원짜리 욕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막내딸이기도 하고 그때는 워낙에 어려서 겁이 없었던 거죠. 형부 미쳤어요? 형부가 뭔데 우리 언니를 힘들게 하는데? 그럴 거면 우리 언니랑 왜 결혼했어?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형부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뺨 맞은 저는 어언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뺨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언니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고 뭐고 충격으로 인해서 한번 쓰러지시고 몸져 누우셨어요. 하지만 형부는 끝까지 저희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되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심지어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랑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대범함을 보였네요. 언니가 그 결혼식에 쫓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언니는 이혼하긴 했지만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3년 정도 마음고생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가슴속에는 잊을 수 없는 크나큰 흉터가 진 거였어요. 그때 제가 마음먹은 게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지 였습니다. 형부는 우리 아빠 앞에서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장인어른을 끔찍하게 챙기는 사위였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거죠. 아빠는 그 사건 이후로 매일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서울 출신 의사들은 만나지도 마. 이것들이 콧대가 하늘에 있어서 아주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다 만나고 다니고 몹쓸 놈들. 이런 몹쓸 놈들. 사위에 대한 노여움이 사위가 가진 직업군 전체로 번진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들은 다 그런 건가 봐. 더럽게 논다더니 죄 없는 우리 언니만 상처받고 일찍 세상 떠났네. 첫째 언니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서 잊을 수 없었고 가슴에 묻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을 서울로 간 저는 한동안 남자친구를 만들지도 못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데에만 시간을 쏟았지요.
아무리 마음을 여미어 보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공부에 몰두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바쁘게 살려고 했어요. 이따금씩 강원도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요새는 아픈 곳 없지? 농사는 잘 돼가고? 딸내미, 걱정하지 마. 아빠는 잘 살고 있어.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해서 번듯하게 살아야지. 늘 아빠는 제 앞에서 강한 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빠도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더욱더 몸을 바삐 움직이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원래는 돈을 모으는 족족 은행에 저축을 하셨는데 뭐 때문인진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땅을 사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땅을 사는 이유가 뭐야? 강원도 땅이 뭐 투자 가치가 있나? 내가 땅에서 자랐으니 땅을 사서 우리 땅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땅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강원도 속초에 있는 땅 수만 평을 증여받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더더욱 땅을 사모으셨나 봐요. 마구잡이로 강원도 땅을 사들여서 높은 건물을 짓고 이익을 편취하려는 건설사가 싫으셨대요. 나라도 고향인 강원도 땅과 경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강원도 해안가 쪽에는 소나무길이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건설사가 그 땅을 사서 아파트 짓는다고 수십, 수백 년짜리 소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그걸 보고 엄청 분노하셨거든요. 하여튼 간에 아빠는 땅을 모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원 석박사까지 끝냈고요. 박사는 원래 한 5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했고 3년 만에 학위를 딸 수 있었습니다. 단축을 하게 된 거죠.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들만 참여하는 포럼에 참석을 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언니가 겪은 사건 때문에 의사에 대해서 편견도 있고 그 직업군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의사 같지 않았어요. 보통 의사들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대부분 선민의식이 있고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너무나도 겸손했고 자기를 별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늘 지칭을 했죠. 아빠 몰래 그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수가, 나랑 결혼하자. 앞으로 삶에 있어서 힘듦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너의 손을 놓지 않고 곁에 있어줄게. 그리고 너의 등대가 되어줄게. 제가 외로워서 그런진 몰라도 남편의 청혼이 너무 로맨틱하게 들렸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청혼을 수락하고 강원도에 내려간 저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 사람 직업을 들은 순간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죠. 네 언니도 딱 이랬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사 사위는 안 들인다. 그렇게 알아? 평생 막내딸의 아빠로 살면서 저에게 한 번도 화낸 적 없으신 분이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신 거였어요. 아빠, 형부랑은 다른 사람이야. 제발 나 믿어줘. 나도 형부 때문에 의사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엉엉 울면서 애원해 보았지만
아빠는 똑같은 상처를 겪기 싫으신 거였는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혼자서 소가리를 했어요. 하지만 속 걱정은 낯빛으로 드러났지요. 자기야, 무슨 걱정 있어? 사실 아빠가 우리 결혼을 반대해. 저는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언니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원래 형부가 의사였는데 바람을 피웠고 우울증에 걸린 언니가 형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빠진 듯 하더니 강원도에 직접 가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은 핑계였고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무작정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문전박대했죠. 끈질긴 남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렸어요. 어느 날은 아무 말도 섞지 못하고 농사를 하고 있는 아빠 곁에 가서 묵묵하게 일을 돕기도 했죠. 그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아빠는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허락하게 된 거야? 사위놈이 땅에서 일하는 걸 보고 결정을 한 거지. 땅에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아빠는 농사를 돕는 사위를 보고 결혼을 허락한 거였대요. 아주 힘들게 결혼에 꼴이 난 저는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리 쉽게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나 개원하려고. 요즘 서울에서 경쟁력 있는 병원을 개원하려면 규모가 커야 한대. 그래서 이번에 좀 크게 열어보려고.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 전에 시댁에서 돈을 땡겨온 모양이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땡겨받은 돈이랑 대출이랑 해서 총 22억을 가지고 병원을 차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지금도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크게 병원 개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잘 되면 밑전이고 잘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 제가 애써 돌려 말하면서 개원하는 걸 반대해 보았지만 자기만의 고집이 아주 강한 남편은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이미 저에게 말하기 전에 수십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저는 한 수 물러났습니다. 알겠어. 당신이 이미 굳게 결정한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당신 응원할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본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와 함께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사람 뽑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그렇게 큰 병원은 처음 운영해보는 거라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개원한 지 2년 차에 들어서도 빚 1원 한 장도 갚지 못했어요. 되려 제 월급에서 직원들 설날 격려금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 병원 바로 앞에 건강검진까지 해주는 아주 큰 병원이 들어선 거였어요. 의사 3명이나 동업을 해서 자본력이 아주 큰 거였죠.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당연히 병원은 심각한 적자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이 휘청였습니다. 술 한 잔 안 마시던 사람이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병원 경영은 페이닥터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돈을 빌리러 다니더라고요. 당신,
내가 알아봤는데 아버님이 강원도에 사놓으신 땅, 그거 올림픽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올랐나 봐. 그리고 SRT 뚫린다는 정보 때문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은데 그거 팔아서 우리 병원에 돈 못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아빠, 땅 절대 안 판다고 하셨어.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했거든. 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땅 파는 일은 없을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빠가 땅에 가진 애정은 엄청 크거든.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아빠에게 몰래 찾아가서 땅 담보로 돈을 빌리면 안 되겠냐고 물었답니다. 아빠는 그날 뒷목을 잡고 저한테 전화한 거죠. 결국 그놈도 장녀 죽인 그놈이랑 똑같은 놈이구나. 어디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말을 해? 영문을 몰랐던 저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화를 내는 건데? 되물었고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였어요. 남편한테 가서 막 화를 냈죠. 당신 미쳤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빠 땅 관련해서는 되게 엄하다고. 안 그래도 아빠 혈압 때문에 몸 안 좋은데 왜 그런 짓을 해? 나한테 말도 없이 진짜. 미치겠네. 앞으로 절대 땅 이야기 꺼내지 마. 문제는 그날 이후로 아빠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건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네 이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가, 네 아빠가 아픈 건 알고 서울에 있는 거요? 아빠가 치매 증상을 보여서 동네 사람들이 아빠를 모시고 강릉에 있는 세브란스에 갔대요. 거기서 치매 초기 증상을 받은 거였답니다. 딸내미 걱정시키기 싫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장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였죠. 어릴 때부터 본 사이였으니까요. 놀란 저는 바로 강원도로 내려가서 아빠와 함께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몸에 지병도 있었고 폐 관련 질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물만 나더라고요. 아빠, 고집 부리지 말고 서울에서 치료받자. 제발. 하지만 아빠는 됐다고, 내 땅에서 죽어도 안 떠난다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엄마도 서울에서 치료받지 않을 거라고 하다가 돌아가신 거였는데 두 번 다시 그 상황을 반복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대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에 내려가서 아빠를 보고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치매 증상은 극심해졌고 겨울날 씨감자 보관하는 창고에 갔다가 크게 감기에 걸린 이후부터 폐질환이 심해져서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직장 쪽에 암도 발견되어서 바로 남편을 통해서 큰 병원에 입원했죠. 아빠는 간병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치매도 원래는 간헐적이었는데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대학병원에서 어느 정도 큰 치료를 마치게 되었어요. 거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모실 거예요? 시설에 모실 거예요? 여기 사위분이 의사니까 사위분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전문적인 시설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였죠. 시설은 1:1 간병이 아니니까 아빠 폐질환이 더 심해진 거였어요. 결국 그러면 우리 병원에 모셔야겠다. 24시간 내가 옆에서 돌볼 수 있게. 나 때문에 장인어른 질병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무겁네. 괜히 땅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이야기해서.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을 본인 병원에 모신 후에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병원 비 때문에
거의 매일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 덕분에 아빠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었죠. 그리고 하필 상황이 겹쳐서 제가 지방으로 계속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빠를 돌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남편에게 고마웠죠. 오랜만에 아빠를 보러 남편의 병원에 갔는데 아빠가 저를 보자마자 비정상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눈빛이 마치 저를 보고 살려달라는 눈빛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흥분도가 심해서 발작하는 거라고 진정제 주사를 놨습니다. 그날 너무 심란했어요. 부산에 있는 둘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언니도 며칠 전에 아빠를 보러 따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날도 언니를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막 꺽꺽대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팔을 들어 올려 좀비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언니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답니다. 마치 아빠가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 언니랑 상의한 저는 간호사가 아빠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다며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아빠의 침대 밑에 붙여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방으로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저는 아빠 병원에 바로 달려갔죠. 아빠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안은 채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아빠의 품에서 나와 녹음기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튼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을 크게 받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목숨도 징하네. 폐렴약도 일부러 안 먹여, 치매약도 안 먹여.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거야? 네가 죽어야지 내가 땅을 팔지. 남편의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놈은 병원 빚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모신 거였습니다. 자기가 모신 후 돌보지도 않고 되려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한 거죠. 아빠가 죽어야지 땅을 물려받고 저를 꼬셔서 그 땅을 팔려고 했나 봐요. 땅을 팔면 수십억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녹음기에는 남편이 아빠를 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죽어. 제발 곱게 죽어라. 너무 끔찍해서 중간에 듣다가 껐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산행 기차를 끊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둘째 언니가 있는 집에 간 저는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죠. 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아빠 말 들을 걸 그랬나봐.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봐.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면 첫째 언니 꼴 날 수도 있었다는 걸. 둘째 언니는 침착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거 그때 그 녹음기야. 나는 너무 끔찍해서 끝까지 못 들었거든? 언니가 나보다 강하니까 나 대신해서 이거 끝까지 들어봐. 그때 방에 있던 형부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와 언니는 조심스럽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와 언니를 대신해서 형부가 녹음기의 원본을 서기로 작성해서 종이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확인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게 아버님, 제가 좋게 말할 때 땅 담보로 돈 빌려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치매 걸리고 폐도 안 좋은 마당에 뭐가 그리 미련이 남았다고 땅 가지고 징징대고 그래요. 네? 그 뒤에 들려오는 퍽퍽 때리는 소리. 저랑 언니는 숨죽여 울었고 형부는 화가 나서 물건을 다 때려 부술 기세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서울 가자. 내가 이놈, 이 개놈 새끼 가만히 안 둬. 저희 둘째 형부는 기독교 집안이었고 직업도 목사였어요. 단 한 번도 욕한 적 없고 정말 착하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산에서 소소하게 사시는 분이 그렇게 화를 낸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형부 차를 타고 새벽 넘어 집에 도착한 저는 집으로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죠. 집안을 싹 다 뒤졌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받은 대출 내역 등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 인권 관련한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싹 전화를 돌려서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냐고 물어볼 계획이었죠. 형부는 일단 아버님을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빼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부산 언니를 본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니, 서울에 언제 오셨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둘째 형부는 왕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내쳤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 키 190이 넘는 거구의 남자가 호리호리 젓가락 같은 몸을 가진 남편을 때리니 저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파르르 떠는 남편의 손을 구둣발로 질끈 밟으며 돈 때문에 장인어른을 괴롭혀? 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희 자매를 대신해서 남편놈의 얼굴을 떡갈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떡갈비요. 언니랑 저는 아빠를 들쳐매고 병원을 나왔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근처 병원에 전화를 해서 검진을 받았고요.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친족 폭행부터 시작해서 온갖 혐의들이 줄줄이 많더라고요. 녹음기가 너무나도 크나큰 도움이 되었어요. 변호사는 아마 혐의를 부인하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 쪽에서도 증언을 해준다는 분이 나타나서 그리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마 위로가 되었네요. 아빠의 입안은 다 헐어 있었어요. 남편놈이 아무도 안 볼 때 아빠를 때렸다네요. 그리고 등에 욕창이 가득 생겨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말로는 정말로 의사 사위가 장인을 모셨는데 이렇다고요? 세상에, 아예 방치한 거랑 다를 게 없는데. 다른 병원 의사가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치매 환자가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욕창이면 평소에는 밧줄로 환자를 꽁꽁 묶어놓은 거라면서요. 가슴이 한 번 더 미어졌습니다. 아빠는 치매가 그리 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폐 관련 약 때문에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병원을 바꾸고 집중치료를 하면서 아빠의 건강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치매는 약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약을 먹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강원도에 있는 땅을 팔지 말라고 잠꼬대를 하는 아빠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손을 꼭 잡으며 아빠, 걱정하지 마. 그 땅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 다른 걱정하지 말고 아빠 건강만 생각하자. 그 땅에서 난 농작물로 자식들 다 키우셔서 애착이 남다르셨던 거죠. 남편 농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족 폭행죄 등등으로 그놈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검사 말로는 사실
의사가 실형을 받는 건 정말 힘든데 녹음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증언 덕분에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사 면허는 깡패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복역을 하면서 전 남편의 병원은 쫄딱 망하게 되었고 소문이 돌면서 그 병원은 완전히 폐업하게 되었어요. 그 덕에 빚 22억은 전 남편 명의로 전부 넘어갔고요. 아주 쌤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접고 양양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나고 자란 곳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아빠와 언니와 함께요. 부산에서 살던 언니도 형부와 의논 끝에 강원도로 올라왔습니다. 형부는 양양 근처에 있는 작은 신학대학에서 강사 일을 맡게 되었고, 언니와 저는 아빠의 밭일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네요. 서울에서 의사 사모님으로 살면서 선생님 대접받는 것보다 편한 바지 입고 머리 질끈 묶은 뒤 땅에서 구슬땀 흘리며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값지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아빠가 땅을 지키려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추석이나 설에 바리바리 챙겨주시던 농수산물들, 늘 무겁고 귀찮고 처리하기 힘들어서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챙겨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절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의 피땀으로 연그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처럼 귀한 농수산물들을 정말 귀한 내 친자식들에게 숭덩숭덩 나누어 주신 거였죠. 힘들수록 가장 기본으로, 가장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언니와 함께 아빠를 지키면서 살렵니다. 감사합니다.